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뉴스타파 데이터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국정원 여론조작, 여론 개입,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는 보도에 많이 참여를 해왔고,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언론개혁 TF팀에서 어쨌든 TF의 형태로 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는 약간 부업처럼 해두고 언론 미디어 쪽 보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협찬 방송에 대한 내용이 주된 이야기인데, 좀 그것을 넘어서 방송과 보도에 이제 저희가 공공성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근데 공공성이 기대되는 영역에서 이렇게 사익을 추구했을 때의 생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돈을 내고 협찬 방송을 만들어 봤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협찬 방송과 그 협찬 방송을 만드는 과정을 주제로 짧게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 아침 방송에서 1시간짜리 방송에서 그 협찬 프로그램을 틀었던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1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앞에 30분은 뉴스를 하고 뒤에 분 동안은 이런 협찬 꼭지들을 틀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갈 때 아마 한 5꼭지, 6꼭지 정도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꼭지당 660만 원의 협찬비를 받죠. 이게 데일리 방송이어서 5일 내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66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5일 곱하기 50주 하면은 이 프로그램 하나가 상업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 거죠, 대략. 그런데 이거 아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나온 단가표인데, 이제 각 방송사별로 사용할 수 있는 협찬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매한 그 SBS 비즈 방송의 꼭지는 한 660만 원짜리 5분에 660만 원인 프로그램이었는데, 1시간 전체를 어떤 그 회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경우에는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금액이 분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꽤 많은데, 이게 오직 건강 프로그램들만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1시간짜리 프로그램들이 대체 어떻게 운영되냐 하고 보면, 사실 대부분 그 연계 편성이라는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들인데, 왼쪽에 있는 건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그런 협찬 식품 홍보 방송이고, 이제 여기서 크릴 오일이라는 식품을 이게 혈관 건강에 좋다, 그리고 뭐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은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사례자도 나오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방송하면서 동시에 홈쇼핑에서는 크릴 오일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올해 3월 이 방통위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연계 편성되는 건수가 제 건수로 756건 하는데, 이게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로 보면 520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20회 방송을 하면서 뭐 어떨 때는 홈쇼핑을 2개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756건의 연계 편성을 했다는 거죠. 대충 계산을 해봐도 엄청난 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올해 3월 한 달 동안만 집계한 건데, 아무리 못해도 이런 1시간짜리 프로그램들이 5천만 원 정도는 방송사가 받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5천만 원에 520번 횟수를 곱하고 이걸 12달 동안 한 걸 계산을 해보면 이 적지 않은 액수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계 편성 사례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방송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을 틀면서 동시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참신한데, 보여드리는 사례는 그 제2사의 알짜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연계 편성을 한 사례인데,
이 방송이 있기 한 2, 3일 전에 그 제이사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제이일보에서 그 알짜 정보라는 코너에 이 아보카도 오일을 소개하는 기사가 먼저 실렸어요. 여기는 지금 제품 소개인 단신이 있는데 이 옆에 지면에는 어, 이것보다 꽤 넓은 한 반면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로 아보카도 오일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 이런 걸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보다가 채널을 돌려서 홈쇼핑이 있는데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고 있네? 사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볼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기사까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할 때 기획의 제목을 광고의 그물망이라고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사형 광고 사례인데요. 똑같은 식품을 소개하는 기사가 1년 동안 매달 실리는 거예요. 이미지만 봐도 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들인데 이미지만 봐도 다 비슷한 기사인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매달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두께를 줄여준다거나 이런 황당한 허위 정보가 실리기도 하고요. 이건 병원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기사가 1년에 여러 번 지면에 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0.3mm의 주사 바늘을 쓴다면서 뭐 이게 특허를 받은 신기술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는데 이런 보도는 사실 이제 광고 심의를 받으면은 광고에서는 나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어, 이제 특허 이런 것들은 신기술 심의를 받아야지 또 광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기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사형 광고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 연합뉴스하고 관련한 기사형 광고 사태인데 한 사람 기자 명의로 2,000개가 넘는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기자가 아니라 그 홍보팀 직원이었던 거죠. 그 알고 봤더니 홍보 대행사에 아예 그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아이디를 넘기고 이제 건수로 계산해서 그 정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언론사의 홍보에 있어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게 기업체만이 아니죠. 정부도 그런 홍보 효과를 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뭐 기사형 광고나 뭐 협찬 방송을 만드는 사례를 가지고 보도를 한 적도 있는데요. 어, 정부가 1년 동안 각종 언론사에 사용하는 홍보비를 모두 합치면 2020년 기준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홍보비가 1조 800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1년 동안 쓰는 돈만 한 해 한 4천억 원 수준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언론사들에 주는 돈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신문사보다는 방송사가 가져가는 돈이 훨씬 큽니다. 이건 그 조중동 주요 언론사들의 신문사들의 발행 부수와 매출액 추이인데 발행 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매출액은 그렇게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들의 위기, 뭐 신문의 위기, 지상파의 위기 이런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나왔는데도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제 오늘 보도가 나온 건데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그 체리 방송 사례가 사실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저희가 위협적이지는 않게 하려고 굉장히 협찬 방송을 만들 때부터 고심을 하면서 어떤 톤을 조절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그 건강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넣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돈만 주면 만들 수 있는 방송을 적극적으로 사기에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써서
이 어떤 전기차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투자금을 모아서 사기를 치기 위한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봐도 다시 들어도 실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재밌고. 만성 피로와 근육통은 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네네. 체리를 잘 먹어서요. 제가 그때 취재용으로 체리를 한 4kg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네. 마트에서 미국산 체리를 구매했고요.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 뭐 처분할 길이 없어서 사실 방송 준비 기간이 꽤 길어서 그 무른 체리를 버리고 남은 체리를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체리가 건강에 좋긴 한가 보네요. 저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다른 분들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광림 기자는 웬만큼은 셀럽이잖아요. 근데 방송계나 언론계에서 그 기자님을 모르신다는 것도 되게 의아했고 아무튼 아, 네, 그랬는데 네, 네. 김경래 기자, 네 김경래 김경림 선배 기자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분이 말투도 좀 특이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으니까 딱 알겠던데 그 아침에 KBS의 그 시사 라디오를 오랫동안 최강 시사 네, 최강 시사 2년 정도를 진행을 하셨거든요. 사실 목소리를 듣고 눈치를 챌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좀 만담을 나눴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질문 있으시면 사실 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 뭐 이런 거 답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좀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행정대 서울대학교 우지숙 교수입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질문보다는 너무 기가 막혀서 보면서 한참 웃었고요. 그 나중에 그 SBS하고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끝난 건가요? 뭐 더 이상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아무 답이 없이 그냥 끝난 건가요? 네, 일단 반응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반응을 코멘트를 요구를 했을 때 네. 그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시는 그런 반응이 그 뒤에서는 있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였나요? 그 반발하는 게 뭐 그 프로그램 담당자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결국에는 그 답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내용 증명으로까지 보냈는데 그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놓지 않으셨고 그리고 네. 이제 SBS 비즈 PD 분들이 이제 음, 알고 있는 저희 회사의 다른 선배들한테 이제 네네. 잘못된 내용을 어쨌든 저희 기자들이 입으로 말을 한 거니까 네네. 뉴스타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네네. 이런 협찬 방송들이 다른 언론사들도 다들 비슷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네네. 네네, 그런 네. 네. 정도였고요. 그리고 네. 그 방심위에 어쨌든 그 회부가 돼서 지금 뭐 의견 진술을 받고 아마 조만간에 법정 제재가 내려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음, 상태고요. 네. 그럼 SBS에서 뉴스타파에다가 뭔가를 책임을 묻거나 뭐 이러진 않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뭐 소송이 네네.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네. 네네.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하시나요? 일단 방송 준비 과정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부분보다도 어쨌든 저희가 막 체리를 먹으면 체리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믿으면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저희가 그 피해에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작 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뭐 공개된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 좀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 법률 검토를 받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걸 거기에 크게 뭐 이렇게 개의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서남식품은 어떻게 됐어요? 네. 서남식품은 그냥 있어요? 그냥 뒀습니다. 일단은. 네.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다 살아 있고요.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네, 네. 서정욱입니다. 사실 반갑고요. 어,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PD나 방송 진행자조차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광고인 줄 모르고 그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한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체리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나갈 때 사실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걸릴까 안 걸릴까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방송 나가는 당일 아침에 방송 나가기도 전에 막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혹시 그 본사 PD가 이거 눈치채고 막 연락한 거 아닌가? 막 떨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상 준다는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나 이걸 물어봤더니 방송 전에 게시판에 먼저 올린대요. 게시판을 보고 자기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곳에서도 그 게시판을 보고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협찬을 한 개라도 더 따려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잘해준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영업 직원들 말이 아, 너희 회사를 위해서 다 해주고 전문가도 너희가 원하는 사람으로 넣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톤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고, 어, 저희가 뭐 그런 사례들을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암암리에 듣고 알게 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수리를 하는 장인 이런 업종인데 굉장히 전혀 고치지 못할 것 같이 파손된 물건을 놓고 장인이 이걸 수리에 막 돌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망가진 물건 치우고 새 제품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뭐 보도가 됐을 때 그 작업을 한 분들이 신원이 밝혀지고 뭐 상처를 입게 되니까 이제 보도까지 이어가지는 못해도 사실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유착이나 그런 힘의 논리 같은 것도 어쩌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SNS나 이런 1인 창작자들,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는 법적인 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왜 방송사에는 없을까요? 일단은 이게 옛날에 협찬 관련 법이 옛날에 생길 당시에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있었어요. 광고 규제는 하는데 협찬은 사실 뭐 PD가 제작을 하면서 좀 힘든데 도와달라 이래서 그냥 따오기도 하고 정말 대가성 없이 받아서 제작에 활용하던 그런 옛날 시절에 법률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써놨어요, 법을. 그러니까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뭐 마지막에 회사 이름 나가고 그런 식으로 고지를 해도 되는 거죠. 규제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은 사실 협찬이 광고보다도 더 상업성이 짙거든요. 그런 연계 편성이나 이런 걸 봐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규제 공백이 있는 상태인데 방송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법적인 규제가 안 생기고 몇 년이 흘러오면서 지금은 협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협찬 관련해서는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그냥 막 넘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예, 약간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뭐 국회에서도 뭐 뜨뜻미지근한 경우가 많았고요. 정부 발의를 해도 뭐 의결이 안 되고 그냥 뭐 법안 폐기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반복되어 왔어요. 몇 년 동안. 네. 어쨌든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방통위도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원들이 있는 상태라 좀 앞으로 네, 내년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뭐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가 꼭 만담하는 것 같아서. 채팅창에 의견이 하나 왔는데요. 지상파 종편 방송 말고도 사실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계에서도 뒷광고가 만연하였고 조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와 있네요. 네, 사실은 그 방송 협찬 뭐 방송 뒷광고 이런 문제가 별로 환기가 안 됐고 사실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그뭐 미디어 오늘 같은 그런 뭐 언론 비평하는 회사나 뭐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다뤄지게 된 계기가 유튜브였거든요. 그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공정위에서 고시가 나왔고 지금은 유튜버들은 그 협찬을 받을 때 그 협찬을 받은 내용을 다 이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뒷광고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고지하라고 하는데 안 받았다 이러면서 하는 문제가 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결국에는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보다는 방송이나 기사형 광고 같은 그런 보도 쪽에서의 뒷광고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버들이 파는 건 뭐 구독자나 이런 영향력을 파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사인이라는 게 뭐 합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파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검증을 했을 것이다. 방송이기 때문에 뭐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을 파는 거기 때문에 유튜버들에 대해서보다 좀 더 강한 규제나 그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체리파신 곳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SBS 비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게 그냥 SBS인 줄 알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성이나 그냥 무조건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은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이나 이런 상황들을 알리시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걸 믿어야 되나요? 정말 어렵죠. 사실은 검색을 할 때
저희가 물건을 사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검색을 해서 블로그도 보지만 블로그보다는 기사 쪽을 좀 더 믿는 편이에요, 저는. 블로그 쪽은 워낙 블로그 마케팅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기도 하고 또 보면은 정말 그 주는 자료만 가지고 블로그를 쓰는 성의 없는 사람들의 글이 뭐 상위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도 보고 뭐 기사 같은 걸로 어쨌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료로 검증을 하고 리뷰를 꼼꼼히 읽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블로그 마케팅도 하잖아요. 많이 알려진 거고 기사도 기사형 광고를 많이 싣고요. 네. 일종의 마케팅 기법 이미 정형화된 마케팅 기법으로 하고 제가 체리 업체 그 사업자 등록했을 때 제일 먼저 전화 왔던 곳은 사실은 그 리뷰 조작 업체였어요. 예. 우리가 뭐 당신 업체를 체리라고 검색했을 때 상위권으로 올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리뷰 조작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리뷰 조작은 안 하고 검색 순위만 올려준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검색 순위를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리뷰 조작은 뭔가요? 그랬더니 안 팔린 물건을 팔린 것처럼 해서 리뷰를 올리고 접수를 많이 올려준대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체리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리뷰 조작을 많이 해놨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팔린 적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믿고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를 위협하는 세상이 된 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혼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개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준비를 할 때 이런 체리 협찬이 방심위의 제재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통위 고시를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방송을 만들 때 뭐 협찬주를 위해서 뭐 광고 효과를 발생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광고 효과를 줬다는 걸 회피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었어요. 저희 나간 협찬 방송에서도 보시면 서남식품을 시오식품이라고 했고 스마트 스토어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그리고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멘트들, 뭐 치매 예방을 합니다. 막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다 그 출연자들의 입으로만 해요. 나레이션으로 넣지는 않고 우리는 몰랐다라고 말할 만한 면피할 만한 여지를 두는 어떤 방송 제작 기법인 거죠.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를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심위에서 이번에 제재를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의견 진술이라는 걸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는데 의견 진술을 하고 나면 거의 법정 제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특별히 상업적이고 특별히 뭐 홍보 효과를 주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업계에서 하는 방송 제작의 프로세스를 따라간 거였거든요. 뭐 그 취재원을 그 사례자를 재연 배우나 뭐 소개받아서 쓰는 거나 이런 거 뭐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재 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아침 방송의 그 홍보 꼭지들 음식점 소개, 뭐 중소기업 소개 이거 다 걸리는 거거든요.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그런 지금 생각하고 있는 후속인데요. 좀 이 결정은 사실은 모든 협찬 방송에 대해서 제재 사항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건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꼭 언론사에서 660만 원을 내고 뭐 협찬비를 내고 과정을 까봐야지만 제재 대상이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안 걸렸으니까 이러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냐. 좀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 해야 할 곳에서는 친밀 안 하고 친밀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굉장히 친밀했네요. 뭐 치매 이런 얘기는 직접 안 하신 거 보고 이러면 그런 생각이 네네, 그렇죠. 문득 드네요. 그 아까 마지막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협찬 고지 부분은 앞으로 그 고지 의무가 좀 생기고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는 조금 덜 믿는다. 그런데 신문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는다. 이런 수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청자나 국민들의 믿음의 수준과 실제 팩트 체크를 하는 수준의 그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되면 그러면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고 했을 때 방송사에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사실은 뉴스타파가 이렇게 속이고 왔으니까 그렇지. 대부분의 이런 그 프로그램은 이 정도로 속이는 상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광고 대행사의 의무는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이걸 파는 사람의 사실을 말할 의무는 어디까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줘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는 아마 당연히 지금 여기서 방심위에서 이제 제재 결정이 나더라도 아마 언론사 방송사들은 다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하느냐. 차라리 관행대로 하다가 뭐 걸리면 그때 가서 걸리지라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송이나 이런 거의 공공성하고는 또 너무 괴리가 있고 그게 한 가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좀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그나마 이거는 사기업들의 광고가 기사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협찬을 하고 고지하지 않고 또는 꼭 협찬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거래를 통해서 그런 완전히 사실이 아닌 조금 부풀려진 이런 기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제재가 좀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프로그램을 만드셨거나 아니면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기사형 광고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그 고용노동부의 홍보비 관련한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정부 광고의 문제를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지금 사실 밀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저희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그 따라붙어서 했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 체리 방송 이거 하느라 그때 제때 못 붙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정부 광고 문제도 계속 관심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정부 광고를 낼 때 기사형 광고를 구매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 정부 광고를 낼 때는 기사형 광고를 꼭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사형 광고라고 하기보단 광고성 기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구매하는 게 꼭 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걸 그 기사를 못 내면은 돈을 주는 쪽이 바보가 되는 걸로 봐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그 자료를 봤을 때 나왔던 패턴들이 예를 들면 턴키 계약을 하는 거죠. 그 기획사, 홍보 기획사랑 홍보 계약을 할 때 턴키 계약을 하고 홍보 기획사에서 기사형 광고를 사는 거예요. 광고성 기사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기획 기사를 번듯한 기사를 사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정부가 산 것은 아닌 것처럼 할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광고를 내는데 광고 단가에 맞춰서 광고를 사는 거죠. 지면 광고를 사는데 사실은 이면 계약으로 기사를 같이 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동기획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걸어두고 뭐 정부 부처나 뭐 정부 부처의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각종 신문사들의 그런 광고성 지면들을 만들어 두고서 뭐 수시 입시철에는 온갖 대학들에서 이제 수시 입시 광고라고 하고서 기사를 내는 어떤 특별 지면 같은 거를 내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자체를 가다 이러면서 그 지자체 홍보 기사들을 많이 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돈으로 되는 것들이라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사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기는 것도 사실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 입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언론사들 입김이 생각보다는 세서요. 네. 입김이 세서인 것 같아요.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 그 저희가 2019년도에 보도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질 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미디어법 개편을 하면서 그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거든요. 그 원래 기사형 광고 관련한 어떤 그 규정을 어길 시에, 그러니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서 편집해야 된다는 그 신문법 조항을 어길 경우에 2천만 원까지 이제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입법을 할 때도 사실 신문 기자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선에선가 뺀 거죠. 근데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구체적인 정황을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마지막쯤에 말씀해 주셨던 그 사기 전기차, 그거는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에서 우리는 뭐 한 번 충전에 뭐 몇백 킬로를 가는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거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대단하다. 우리는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고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실패할 확률은 내일 해가 뜨지 않을 확률보다도 낮다. 막 이런 식의 홍보를 막 했어요. 그리고 돈을 뿌려서 협찬 방송에 막 내보낸 거죠. YTN 사이언스였는데요. 네. 아마 5분이었으면 660만 원, 10분이었으면 1320만 원을 내고 그런 방송을,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뭐 기사도 내고 이런 변종 홍보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투자금을 받아서 그걸 먹은 거예요. 사기 중소기업인 사례. 거예요? 아니요, 중국의 꽤 큰 아, 기업이랑 중국. 같이 협업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더니 이걸 추진한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아,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럼 뭐 페이퍼 컴퍼니예요? 어, 그 한국 지사라고 걸어놨는데 좀 뭐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그 보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알려진 사례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상품권을 할인해서 파는 어떤 그 소셜 판매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기사형 광고를 내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믿을 만한 회사다, 이런 홍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도 받았어요. 저희한테도 이제 상 받으라 그랬잖아요. 돈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뭐 올해의 기업 대상 이런 류의 상인데 그런 상도 받으면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폰지 사기였던 거죠. 상품권을 정말 싸게 몇 번 팔고 그런 식으로 공신력까지 획득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상품권을 샀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른 거예요. 근데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 기사형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전기차 사례도 있었고 또 하나 뭐 법정까지 갔던 사례는 아닌데 그 머지포인트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뭐 포인트를 합쳐서 쓸 수 있게 해준다 아마 이런 류의 뭐 그런 업체였던 것 같은데 그 포인트 쓸 수 있게 하는
그 사용처를 축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사용처 중단 조치를 취하기 하루 전까지 이 회사가 뭐 시리즈 몇 투자를 받았고 굉장히 믿을 만한 회사다라는 내용의 기사형 광고가 나갔어요. 바로 전날 그런 기사형 광고가 67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믿고 계속 이 회사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역으로 보면 내가 뭐 음식점을 하거나 중소기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변종 홍보 방법을 활용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뭐 자영업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상 준다는 전화 되게 많이 와요. 네. 아무튼 그 네네. 체리는 저는 우리가 이 범죄라는 생각보다는 체리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조심해야지. 와, 세상이 참 재밌다.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뒤로 가니까 계속 범죄네요. 뒤에 예를 주셨던 것들은 다들 범죄잖아요. 네. 사실은 보도나 방송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뭐 방송사의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공공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뭐 좋은 내용은 또 인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공유제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업적인 입김에 휘둘리게 되면은 뭐 공유제로서의 성격보다 이제 상품의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제를 사실 상품으로 팔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혜진 이사님 계시죠? 같은 분야에 계신 분으로서 예, 한마디 많이 해주시죠. 참 속상하고 씁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자면 미디어에서 동종업계에 대한 비판을 너무 안 해요. 지금 그 전에 이제 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일부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하는 거 다 알면서도 서로 눈 감고 지나가고 뭐 최근에 무슨 50억 클럽 이런 보도에서도 그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이제 미디어 업계잖아요. 근데 사실 현직에 있으면서 계속 그러한 활동을 한 것인데 그걸 절대 어느지 기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전 어디 뭐 대주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업계 사람 감싸기, 비평하지 않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상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뭐 기사에 광고면 광고 심의를 할 텐데 그것이 이제 기사의 형태로 나아가니까 완전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게 되는데 저는 특히나 이제 경제방송 쪽에 주식방송, 부동산방송 가끔 보면은 약간 좀 저거 단가가 다 얼마일까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 수많은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기에 나와서 하는 게 사실은 광고고 그래서 자기 이제 부동산 별도의 유료 서비스들의 이제 그 고객을 데리고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강민 기자가 뉴스타파의 데이터팀 기자인데 이 체리를 팔아봤다 제 방송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기자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너무 잘 만들면 데이터 기사는 또 언제 쓰나 하는 걱정이 제가 사실은 그 뭐 팀 선배 출신으로서 살짝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정어린 2019년도에 한마디를. 예. 기사형 광고 보도를 할 때 이제 저희 대표가 그
기사형 광고를 의 양이나 막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다량으로 입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내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광고자율심의기구라는 데서 기사형 광고를 뭐 몇천 건 정도 이렇게 심의를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여기서 찾았습니다 하면서 기사형 광고를 보도하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는데 그 뒤로 언론개혁 TF에 발이 꿰어서 네. 사실 좀 그런 거는 있죠. 정말 업계에서 같은 업계에서는 서로 봐주는 그런 그 이해관계들이 극명히 보이는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연계 편성 기사는 신문사에서는 덜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사는 연계 편성 절대 안 다루거든요. 기사형 광고는 덜어 뭐 방송사에서는 뭐 단신으로라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기사형 광고는 신문사에서는 절대 단신으로도 안 쓰거든요. 그런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어떤 밥줄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보도를 뭐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네,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근데 그 권혜진 선배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뉴스타파가 아니면 정말 이런 보도를 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광고나 협찬을 전혀 안 받거든요. 근데 이런 재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부업인 것처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좀 데이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기 작품이 있나요?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어, 리뷰를 이, 좀 따봤다 뭐 이런 거. 뭐 일단은 뭐 방심위 제재가 만약에 나오면 그런 제재의 의미를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볼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런 식의 조작 방송 사례를 몇 가지는 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살려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뭐 기사형 광고나 정부 광고 문제도 관심은 있고요. 사실은 계속 언론개혁 TF 빨리 떠나서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있는데 사실 할 게 많이 있어서 네, 뭐 어느 정도 할 거 다 했다 싶은 시기가 되면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기 아무튼 장기간 이런저런 저희 만담을 나누는 것처럼 했는데 저희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좀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 체리 방송 광고 이것만 보면 자꾸 웃음이 나서 사실 좀 죄송합니다.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기 김영미 기자님 설명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예, 오늘 감사했고 시향님 받으시면 되죠? 저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네. 아,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저는 그 김강 기자님 그 연기하실 때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연기가 너무 찰떡같이 잘해주셔서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평소에 이제 뭐 TV도 많이 보고 그런 의구심이 항상 있었긴 했거든요. 이제 그 이렇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논이 식품 나왔을 때 방송만 틀면 논이가 나오고 이제 최근에도 또 뭐 특정 그런 식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서 왜 다 똑같이 그걸 다룰까? 홈쇼핑에서도 다루고 그런 뭐 생생 뭐 정보 그런 데서도 이렇게 다루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뉴스파트 보도 보면서 뭐 도대체 뭘 믿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뭘 믿어야 되죠?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마케팅 면에서 이득을 볼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강 방송들을 보면은, 홈쇼핑을 보면은 항상 이 식품이 비싼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식품은 뭐 올해 처음 수확한 여주로만 사용을 합니다.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제품은 아보카도 오일을 만드는데 몇 킬로를 해야지 겨우 한 방울이 나오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협찬을 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뭐 1억 원 이렇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재방송을 하면 재방송을 할 때도 돈을 받을 정도의 그 상업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고 이게 홈쇼핑에서 떼가는 게 30%에서 50%까지가 된대요. 사실은 뭐 정말 처음 딴 여주 뭐 몇 킬로에서 짠 아보카도 오일이어서 비쌀 수도 있는데 유통 구조가 이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사 드시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마지막 감사합니다. 말씀 해주시려고 하신 거죠? 네, 그럼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여기까지 하시고 김영민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봬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